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2026년이 다가오면서 중국 사회의 분위기는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여전히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 겉으로 드러난 평온함 아래에서는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으며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감정들도 점차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중국인들은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데 익숙했지만 그토록 단순했던 바람들이 현실 앞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질 때 사람들은 세상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직이나 권리 보호 실패를 겪은 뒤 마음속의 분노와 혼란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더욱 직접적인 방식으로 거리에서 자신의 요구를 드러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 외에도 고층 건물 외벽에 영상을 투사하거나 교각혁명, 전봇대 혁명과 같은 새로운 형태들도 등장했습니다. 맨날 우리는 한참 앞서간다고 외치고 맨날 테슬라 중국에서 나가라, 독일차 나가라, 일본차 나가라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중국에서 나가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다 중국에서 나간다면 당신은 그 한참 앞서간다는 국산차조차 살 수 없을 겁니다. 애플폰이 없었다면 그 한참 앞선다는 국산 스마트폰도 당신은 똑같이 못 샀을 겁니다. 아디다스나 나이키가 없었다면 아주 평범한 운동화 한 켤레조차도 당신은 살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만약 해외 석유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 기름값은 지금의 3분의 1로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외 통신사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 전화요금은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해당 블로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매번 애국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외국 기업을 비난해봐야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작 중국 국민들에게 진짜 부담을 주고 있는 존재는 이런 외국 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 발언은 외부 대상을 향한 애국 담론이 반복될수록 정작 내부 구조의 문제와 책임 소재는 가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요즘 저는 누구도 특별히 존경하지 않지만 딱 한 부류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바로 2000년대생 세대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배기 힘든 부추라고 불리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회사에 새로 들어온 2000년대생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제가 집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물었죠. 왜 집을 살 생각은 안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왜 집을 사야 하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집을 안 사면 나중에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제가 왜 결혼을 해야 하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결혼 안 하면 아이는 안 낳을 거야? 라고 하니까 왜 아이를 꼭 낳아야 하죠? 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아이도 없고 혼자면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려고?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사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 블로거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많이 외로워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과연 부모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블로거가 다시 묻습니다. 모두가 당신처럼 생각한다면 인류가 멸종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가난한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책임을 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제가 겪어온 가난과 고통을 그대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값을 갚느라 숨조차 쉬기 힘든 삶을 살게 되겠죠. 그것이야말로 아이에게 무책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화는 개인의 출산 선택이 더 이상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현실과 생존 조건에 대한 냉정한 판단의 결과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로거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에 충분히, 아니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블로거는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사고가 또렷하고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 대화는 오늘날 청년 세대가 성공이나 헌신이라는 전통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삶 자체를 하나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지 않으면 애국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중국 사람이라면 전부 봐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영화를 봤다고 애국입니까? 애국이 뭔지는 아십니까? 당신이 말하는 애국은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스스로를 마치 애국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애국이 아니라 가짜 애국입니다.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옳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웃을 미워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지는 않잖아요. 이 영상에서 블로거는 중국 적십자사와 중국 빈곤퇴치재단이 미얀마 어린이 100만 명에게 영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3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에티오피아, 우간다, 나미비아, 몽골을 포함한 7개국 초등학생들에게 영양가 있는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활동이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존경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으로서 이들 국가의 기아 퇴치 목표 달성을 돕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한 블로거는 이 같은 접근 방식에 대해 거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그 논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두 재단의 대표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운남성, 귀주, 사천의 가난한 산간지역 아이들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영양가 있는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은 기아 퇴치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자국의 아이들이 굶주리는 동안 해외 어린이들에게 20억 위안 이상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중국이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가 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7개국이든 70개국이든 중국인들은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블로거는 중국 적십자사와 중국 빈곤퇴치재단의 기금은 대부분 사회 기부금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러한 기부금은 이처럼 사치성 논란을 부르는 지출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런 사업들을 이른바 체면치레 프로젝트라고 지칭하며 실질적인 구호와 민생 지원보다는 외형과 이미지 관리에 치중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선 그 국내 브랜드 부끄러움도 모르십니까? 애국심을 핑계로 서민들을 바가지 씌우는지 좀 그만하세요. 그 화로수 얘기 좀 해봅시다. 예전에는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에 담아서 한 병에 몇 위안밖에 안 했잖아요. 그 시절엔 서민들이 쓰기에 아주 편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포장만 바꾸고 성분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으면서 가격은 몇 배나 올리다니요. 모기만 쫓는 줄 알았더니 귀신 퇴치 기능도 추가된 건가요? 그리고 그 큰 유리병 음료는 더 화나게 합니다. 애국심 넘치는 유명인을 섭외해서 홍보를 시켰다고는 하지만 당신이 그걸 사든 안 사든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건 온통 향료, 색소, 온갖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한 병에 6위안에 팔다니요. 코카콜라가 중국에서 수년 동안 3위안 조금 넘는 가격에 팔려왔다는 사실만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그 가격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아세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모든 노인 농부들이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60대, 70대 노인들도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굶주리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살찌게 해주지도 않고 부자가 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형성되기보다는 해당 자원을 통제하는 주체에 의해 직접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정제유 시장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이 블로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할 예정인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상과 반대로 올랐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건 그렇다 쳐도 문제는 순도가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도가 맞지 않아도 참을 수 있지만 문제는 양까지 속인다는 겁니다. 양을 속이는 것도 참을 수 있지만 당신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혹시 누가 알아채고 당신 자리를 뺏어갈까봐 두려운 겁니까? 당신은 우리가 매년 아프리카 원조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프리카에 수많은 고층 빌딩을 짓고 철도, 항만, 컨퍼런스 센터를 비롯한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데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아프리카 원조에 배정된 수백억 달러를 국내 복지, 특히 무상 의료 서비스 확대와 사회복지 증진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국민들이 의료와 노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출산율과 청년층의 소비력을 높이고 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로거 중장은 일부 기업들이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직접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사례로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생각해보세요. 요즘 휴대폰 제조사들은 애플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가격은 애플과 거의 비슷하고 기능은 애플을 훨씬 능가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휴대폰이 애플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사회 초년 시절까지 샤오미 폰을 썼는데 당시에는 거의 매년 폰을 바꿨습니다. 1년만 지나도 샤오미 폰이 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아이폰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지금 쓰는 아이폰은 거의 4년 됐는데 아직도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합니다. 가끔 신호가 좀 약한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블로거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국내 브랜드를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업들의 시선에서는 소비자인 우리가 쉽게 속일 수 있는 대상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일해서 얻은 게 뭐죠? 자동차 할부금, 주택담보대출, 질병, 직업병, 소중한 젊음을 헛되이 낭비했어요.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 고함을 질러도 우리는 감히 한마디도 못하죠. 관리자들은 늘 감시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일 좀 덜 하면 뭐라 하고 많이 하면 오히려 임금을 깎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괴롭힘을 겪기 일쑤예요. 한겨울 아침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고 아침 식사는 건너뛰기 일쑤입니다. 공장으로 향해 출근하고 매일 노예처럼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중국 사회에서는 인구의 95%가 5%에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제공합니다. 저는 절대 과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서구 사회에서는 높은 인건비 때문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잔디 깎기, 눈 치우기, 정원 가꾸기 같은 간단한 일을 하면 100에서 200 캐나다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를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메이투안에서 물건을 샀는데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블로거는 이러한 상황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송비로 3에서 5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고서 누군가가 30분 만에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두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애국심을 빌미로 서민을 착취해선 안 됩니다. 신장 면허 사태가 터졌을 당시 외국 브랜드들이 대거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고 중국 소비자들은 실제 지갑으로 국산 브랜드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애국 브랜드의 모범처럼 여겨지던 이들 기업이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꿀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스웨트 셔츠는 여전히 같은 폴리에스터 혼방 원단을 쓰는데도 가격은 199위안에서 599위안으로 껑충 뛰었고 즉석 라면은 재료가 그대로인데도 한 봉지 가격이 3.5위안에서 6.8위안으로 올랐습니다. 게다가 반 봉지 추가라는 표현은 실제 중량이 50%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상표일 뿐이라는 말장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더 심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0에서 2000위안으로 살 수 있었던 휴대폰이 이제는 포용적 기술이라는 구호 아래 신형 모델은 4999위안부터 시작합니다. 과거의 강점이던 가성비 모델은 아예 생산조차 중단된 상황입니다. 블로거는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이러한 가격 인상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가가 불과 10%만 상승해도 판매 가격은 2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자 일부 국내 브랜드들이 소비자에게는 선택지가 없다는 판단 아래 무리하고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테슬라와 코카콜라의 중국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로거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진정한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경쟁이 없다면 사람들은 국산 자동차조차 살 여유를 잃게 될 수 있고 음료수 한 병의 가격이 8위안, 10위안으로 치솟는 상황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로거는 분명히 말합니다. 국내 브랜드를 지지하는 이유는 애국심이라는 구호로 가격을 부풀리고 국민의 신뢰를 소모하길 바라서가 아니라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길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그는 2025년을 전후해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깨어나고 있으며 대중의 표현 방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치적 요구가 더 이상 사이버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점차 현실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4월 15일 청두의 한 보행자 다리에는 붉은 글씨로 인민은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정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힌 흰색 현수막 3개가 내걸렸습니다. 몇 달 뒤에는 이른바 중경 투영 사건이 발생하며 거리 시위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8월 29일 밤 10시경 중경대학가 인근 희가의 한 건물 외벽에 여러 대의 대형 투영기가 설치돼 50분 이상 가동됐고 이후 경찰이 투영 장비가 있던 호텔 객실을 발견하며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투영된 문구에는 붉은 파시즘 타도, 공산당 폭정 타도, 공산당이 없어야 새로운 중국이 있다와 같은 강도 높은 구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 투영을 실행한 인물은 척콩이라는 남성이었으며 그는 호텔에 실명으로 투숙했지만 이미 가족과 함께 해외로 안전하게 출국한 상태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영상 촬영과 송출은 원격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엄격한 감시 체제가 유지되는 중국 사회에서 특히 9월 3일 군사 퍼레이드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고 가해자가 체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북경에서는 9월 3일 군사 퍼레이드 전후를 기점으로 공중 화장실 문 곳곳에 낙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재자는 물러나라. 중공은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했다라는 문구들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른바 화장실 혁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곧 교각혁명, 전봇대 혁명으로 이어졌고 교각과 전봇대 곳곳에는 공산당은 물러나라, 중공은 중국이 아니다, 중공은 마르크스, 렌인주의의 후예일 뿐이며 중국 인민은 염황자손이다. 특히 10월 25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이후에는 반공산당, 반시진핑 구호가 더욱 빈번하게 포착됐습니다. 일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체제 내부에서 정치적 위험 신호로 인식되며 지도부 내의 집단적인 불안과 공황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